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오늘 왜 이렇게 우렁찬 것 같지? 그래요? 저는 좀 힘이 없는데. 그래요? 티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프로가 됐네. 잘하네. 컸다 나. 잘했다. 3년 만에 컸다.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저희 팟빵 댓글로 FUF23님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네. 익숙하지가 않죠. 댓글에 안녕하세요, 앤서님. 주제 추천해 주신다면서 염세주의 다뤄달라고.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원래는 회의주의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비슷하네요. 회의주의 이런 거랑 엮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저는 플로에서 댓글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요. 리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처음에 보고 약간 눈을 비비면서 다시 확인했던 댓글인데 정주행을 거의 다 해서 슬퍼요 유라고 적어주셨는데 와 진짠가요? 정주행이요? 저희가 만 3년이 넘었죠? 결방 한 번 빼고는 거의 매주 다 올라갔는데 이걸 다 들으셨다는 게 정말 그러게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플로우면은 뉴브도 다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예, 뉴브까지 합치면 진짜 많거든요. 혹시 요즘 현세가 좀 아니면 들으신 게 아니고 켜두신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떻게든 뭐 소비해 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죠. 저는 팟빵에 민캉님이 달아주신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역에 나온 반장. 저도 딱 이거 댓글 보자마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그래서 나의 무식함이 살짝 티가 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을 보고 아는 거다라는 마음에 좀 안심을 했던. 그리고 광고의 변천사 발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건 누가 하죠? 광고의 변천사. 광고의 변천사. 나 이거 관련된 걸로 학교 다닐 때 과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안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우리 무슨 대사를 맞춘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터 있어요. 사실 있어. 우리 둘만 아이패드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관심 있어서 준비가 빨리 될 수 있으면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댓글 읽었을 때 예전에 제가 소비의 덫이라고 해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진짜 살짝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서님이 이 댓글을 안 읽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송콜린님께서 이번에 그 프란츠 카프카의 그거 하셨잖아요. 변신. 네네네. 그거의 댓글이신 것 같은데 영국 문학사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다뤄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앤서님밖에 없지 않나. 알고 보면은 저 영문학과예요. 영문학사시잖아요. 그래요? 네. 저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럼 이것도 안느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싫어 안 해요. 컨텐츠가 많네 저 사람. 안 해. 그리고 댓글은 아닌데 저희 이제 저번에 이야기 하려다 말았거든요. 똘끼님한테 저희 오랜만에 연락 왔잖아요. 맞아.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범례님도 왔어요? 네네 왔어요. 나는 순간 우리 좀 그랬던 게 그때 이제 방송 때 아니고 저희끼리 따로 똘끼에게 각각 이제 장문의 응원의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범례님이 되게 조용하셨단 말이야. 그 대화에서. 그래서 와 설마 똘기가 나랑 앤서한테만 보냈고 우리가 눈치 없이 범례 앞에서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범례님한테도 보냈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앤서님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진짜?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카톡을 둘이서 한 적은 있는데 번호가 없었나 보네요. 번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추가돼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하여간 똘끼님 저희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고 일단 뭐 시험 마무리 되고 나면은 게스트로 한 번 더 모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미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요. 지지익선을 통해서 아마도 저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제목으로도 이미 적혀 있지만 오늘은 ADHD. ADHD.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증후군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유는 두 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나요? 엄청 봐요. 그래요? 유일하게 이렇게 찾아서 보는 예능이에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매니아시구나. 서클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금쪽 상담소, 금쪽 네네, 같은 맞아. 내 새끼 뭐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방송을 이제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않는데 워낙 화제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사나 게시물 같은 걸로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한 연예인분의 자녀가 ADHD 증상을 가지고 있고 가수 이지연 씨? 네네. 그 아이의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질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다뤘던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꼭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어느 질환이나 신체적인 거라도 단편적인 케이스가 그 질환에 대한 대표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어렵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그거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보고 저 질환은 저런 병이구나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된 모습들 때문에 병에 대해서 좀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단순히 집중력이나 지구력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 ADHD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서 한 번쯤 좀 제대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해당 에피소드가 사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기 전부터 그 가족이 큰 화제였죠. 온라인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노출이 한번 됐었다가 사람들이 저 아이는 오은영 박사를 만나야 된다. 다 같이 염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에피소드는 이렇게 좀 챙겨서 봤는데 또 최근에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 그 방송분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범면님 보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보다가 너무 힘들면 끄는 에피소드가 가끔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였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그 프로그램을 안 보셔도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는 존재를. 그걸 에피소드를 안 챙겨봤어도 유튜브 쇼츠 같은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 어땠어요? 보면서? 이게 물론 그 프로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내가 부모였어도 진짜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또 아이들은. 약간 그런 ADHD 없이 에너지가 넘쳐도 사실 버거운 게 육아인데 그걸 부모라는 이름으로 버텨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가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ADHD인 거죠? 네, ADHD를 가지고 있는데 그 ADHD가 모두 그런 아이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ADHD랑 결합이 돼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최근 방송에서 또 다시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ADHD라는 느낌 별로 못 받고 그냥 저 아이의 뭔가 성격? 행동?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어서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ADHD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근데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그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ADHD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진짜 저도 원래 숨이 막히더라고요. 네, 아이를 원래 안 낳는 편이 좋겠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결심이 좀 더 강해지는 관의 못을 박아버렸네. 좀 무서웠던 게 이게 이지연 씨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걸 선택한 게 아닌데 저도 나중에 내가 낳고 보니 내 나름 열심히 키웠는데 날 저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했으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례가 노출됨으로써 뭔가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고충을 말은 못하는데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ADHD 처음에 이제 막 초등학생들 막 엄청 정신사나운 초등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ADHD가 좀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서는. 근데 요즘은 또 성인 ADHD가 그렇게 화두잖아요.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맞아.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HD가 뭔지는 이미 두 분이 이제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의 질환이다 정도는. 그치. 어렴풋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네. 근데 이게 다른 이름 어려운 질병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뜻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없을 것 같아요. 병명 그대로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랑 동시에 충동적이거나 과한 행동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집중을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은 아니고요. 안서님이? 네네. 네. 제가 두 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산만한 타입은 전혀 아니긴 하거든요. 거의 뭐 스님 같은 분.
근데 뭐 저 말고도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혼자 있을 때는 퇴근하고 나서 할 거 있는데도 괜히 누워서 유튜브만 보다가 허송세월 보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뭐 사람이면 다 그렇죠. 네. 데드라인 맞춰서 나중에 벼락치기로 해버리기도 하고 책 같은 거 읽으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진득하게 끝내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땐 범래님처럼 그러니까 집중해서 미리미리 다 끝내버리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요즘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시 좀 충전을 해야겠어요. 네. 하여간 이렇게 집중력이 딸리는 모습들이 나한테도 있는데 혹시 알고 보면은 경미하게 ADHD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견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그런 집중력이나 준비성이나 그런 철저함이 부족해지면 나태해졌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빠졌다. 근데 요즘은 뭔가 이전에 나와 다른 느낌이 들면 혹시 내가 병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게 아닌가. 전문의 상담 받아보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던 와중에 작년에 책 한 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알아요 혹시? 아니요. 그래요? 그거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맞아요. 네, 정지음 작가라는 분의 에세이예요.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가지고 에세이 많이 읽거나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ADHD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게 됐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알게 되고 제가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나 타인을 ADHD로 의심하는 게 좀 경솔한 행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라 제가 공부한 정보들을 엮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모두 맹신하기보다는 대중에 공개된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들으시고 정말 본인 혹은 자녀나 주변인이 ADHD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전문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ADHD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ADHD의 징후는 첫 번째 영역이 주의 산만의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한데 ADHD를 의심할 때는 그 증상이 대부분 해당될 뿐만이 아니라 과도하게 나타나서 학업 또는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피해를 미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는 경우. 이 주의 산만이랑 과잉 행동을 무자르듯이 나눠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오랜 시간? 아니면 그냥 아예? 아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통을 못하네? 근데 소통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얘기를 꺼낸다든지 나 그런 적 있는데 말을 갑자기 끊어버린다든지 그래놓고 인지를 못해요.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 그때 그랬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요? 뭐야?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내 성격이 불러오는 거야? 알았어. 그냥 남이 얘기해도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기 뭐라 그러지? 자기중심적. 근데 사실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게 생각보다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게 단 10초여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ADHD가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ADHD가 스펙트럼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ADHD가 무조건 있고 1이고 0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1이고 10이고 1이고 5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안느님이. 그래 저 진짜 친구랑 막 대화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해요. 맥락이 안 맞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걔 좀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하나 다 들린다든지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밖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에 굉장히 관심을 뺏긴다든지 혹은 그런 외부적인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딴 생각이 드는 거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은 대화할 때는 우리가 큰 자극이 있지 않는 이상 부산스러운 환경이라고 해도 상대방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네네. 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따가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이 기다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지. 네. 저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기다리는 게. 왜? 그런 게 싫은 거 아니에요? 나는 제 시간에 나왔는데 뭐 남이 늦었을 때 기다리고. 그런 것도 싫고 네. 뭔가 기다려 이러면 싫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계속 기다리는 얘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잠깐만 앉아있어 뭐 이런 것도 그런 싫어? 거. 네. 그런 것도 그런데 제가 확 싫은 거는 나의 보상이 정확한 시간 결정해주는 거 없이 기다리라고 할 때. 방금 그거죠. 간식 주면서 기다려 하는 그게 너무 싫은 거. 언제 줄 건지 말이라도 하든가. 뭐 이런 느낌.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 싫다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돌려 잘 말하네. 이기적인 사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좀 강했어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린다는 게. 그랬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도 맛집 간다고 웨이팅 오래 하는 거 극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범래님이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서 뭘 먹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치.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근데 ADHD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 이게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나야.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없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전까지 오겠다 이런 게 없을 때 막연할 때 그게 싫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욕인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휴식할 때도 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동으로 과잉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손이랑 발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계속 꿈틀거리는 습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혹시 안느님이 계속 자기인 것 같다고 해서 궁금한 게 그렇게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집중해서도 못 보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일 때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틀어놓은 거를 여기 앉아서 보라고 하면은 못 봐요.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곳에서 그러니까 운전 오래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딱 그 자세로 앉아서 뭔가를 길게 해야 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 근데 그게 본인의 성향이고 어느 정도 약하게 ADHD 성향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이나 이제 사회생활에 영향이 갈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성격이나 기질이냐 아니면 이게 질환이냐 그러니까 이게 임상학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성격이나 기질에 포함되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 성격과 다 기질인데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이게 정도의 차이인 거가 이게 어떤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평소에 우울하고 살짝 이제 차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삶에 있어서 힘들 정도로 우울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밝을 수도 있는데 그 밝은 게 너무 과하면 조증이 되는 거고 조증도 정신질환의 일부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요즘 막 모모는 못 참지. 이런 밈이 유행을 하면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 참는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8R은 참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른의 한 요소 중 하나죠. 이게 아직 아이인 안느님의 한숨소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잘 못 참아요. 아, 그쵸. 여기서 뭐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사회적 어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들이 있어도 해야 할 거를 인지해서 집중을 하고 이겨내면서 시간 안에 할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게 지치더라도 절차가 있으니까 참으면서 순서를 지키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뭔지를 자기가 알고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이 참는 행위가 어려워지면은
예의를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본인이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자극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주변 환경 정리도 잘 안 되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서 일을 제때 못 끝내거나 시간을 못 지키고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대화 중에 맥락 없는 말을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좀 그쵸. 사회생활 하기 어렵죠. 지각도 해당이 되는구나. 지각이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왜요? 이게 시간관념이 ADHD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설정하기가 어렵대요. 이게 주의 집중이 떨어지니까 뭔가 시간관념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걸 이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를 해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기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계속 지각을 반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 이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언급한 젊은 ADHD의 슬픔에 정지훈 작가 본인이 겪은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이 환자의 학창시절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ADHD로 비롯되는 과잉 행동이 성인기가 지나고 나면은 나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행동적인 것들은. 근데 소아청소년기에는 그렇지가 못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버릇이 없거나 이제 평범하게 불량한 학생. 그치. 혹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건 공부를 못하는. 근데 저도 학창시절에 진짜 지금 얘기하는 과잉 행동? 그때 이제 과잉 행동이라고 얘기 안 했죠. 이제 오바 싼다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오바 쌈바. 예전엔 싼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진짜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학생들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또래 중에. 반에 무조건 한두 명씩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해를 가하면서 조금 과하게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 되곤 잘 못 본 것 같고. 성인 돼서는 저는 좀 정제되잖아요. 맞아요. 주변물이. 그리고 학창 시절은 정말 랜덤하게 배정돼서 무조건 이 사람들과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닐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이 달라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전 기억에 남는 지금도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뭐 하나만 얘기해봐요. 행위. 이게 방송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남자애였는데 지나가면서 같은 하구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을 가요. 아는 친구 아니면 그냥 모르는?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완전 성희롱이네? 근데 그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 행동을 참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그런 과잉 행동. 충동성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손이 먼저 뻗어나오고 생각하는 느낌? 약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고 뭐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자기 달려나간다거나 난 이런 거 생각했어. 맞아요. 약간 이런 케이스들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이제 한 2명 정도는 얼굴이 아예 떠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마 청취하는 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한두 명 정도는 학교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감정을 못 참는 것도 ADHD에 포함이 될까요? 네네. 내가 내 울분을 보통은 뭐 쌤 앞이면 참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날 때도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말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래서 ADHD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대인관계가 이어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참고 안 하고 삼키는 말들을 그냥 할 때도 많고 본인의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도 보통은 그냥 삼키고 안 하는데 상대방한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다든지. 갑자기 또 떠오르는 얼굴이. 나 이제 안 들을래. 저 사람. TMI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의자를 집어던지고 나간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게 ADHD예요? 이거 분노조절 장애 아니야? 이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ADHD랑 결합돼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빠르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그냥 행동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되고 낙인이 찍힌 채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다른 충동성을 더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배척당하면 그치. 내가 악의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닌데 계속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데 뭐 선생님이나 이런 윗사람에게 계속 혼난다거나 그러면 우울해질 것 같아. 이 정지은 작가도 딱 저희 또래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 때만 해도 사실 체벌이 지금처럼 터부시되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나 때도 나 진짜 머리를 그걸로 막 맞았던 것 같아. 출석부로.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학습장애나 주의력장애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보다는 그냥 문제하는 문제아일 뿐이고 사랑의 매를 들거나 기강을 잡으려고 했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도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많아서 파란만장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돌이켜봤을 때 병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후회감이 좀 크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 학생분, 그러니까 저자 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었어야 했거나 특수학교를 가거나. 맞아요. 근데 보통 ADHD로 특수학교를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좀 빠르게 캐치하거나 부모님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서 빠르게 캐치해서 어렸을 때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거죠. 작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시간을 거쳤다는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변에 ADHD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본인의 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반항이나 일탈이냐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질서를 따르기가 어려워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냐. 비전문가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치.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의심이 될 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좀 이렇게나마 이제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라도 한마디 더 보태가지고 이해를 넓히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ADHD가 있더라도 성인이 되면은 과잉 행동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줄어드는 거지 ADHD 자체가 사춘기가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싹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성이랑 중독성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도 이제 참는 게 어려워서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성인 ADHD 환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충동 구매예요. 이것도 그렇죠. 하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엔서님이 알려주신 게 참기가 힘들다라는 게 기본 기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 다 참기가 힘드니까 그게 구매로 이어지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생활비 생각하면서 쓰잖아요. 그치.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사거나. 근데 카드깡을 해서라도 그냥 충동적으로 사고 싶으니까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본인의 이제 경제관념도 무너지고 금전감각도 무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말로는 ADHD 약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충동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값을 내는 게 차라리 돈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값이 보통 2주에 한 번 갔을 때 10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해요.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요? 싸진 않죠. 근데 이제 충동 구매하면서 카드깡 하는 것보다는 하긴. 그게 낫다. 2주에 1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네네. 20 얼마? 그러네. 카드 한 번 긁으면 뭐 3, 40 금방이지. 근데 크죠?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의 얘기고 그쵸. 만약에 학생이라 하면은 사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안 하시면 뭐 다행인데 근데 사교육을 안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롭지 않은 확률도 높을 거고 근데 한 달에 고정 비용으로 사교육 제외 그게 들어간다 하면 큰 돈이죠. 큰 돈이지. 그렇죠. 또 참는 걸 어려워하는 만큼 담배나 술, 카페인 같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이거를 끊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ADHD 환자들 중에 흡연이나 과음, 카페인 중독 같은 증상을 겪기가 쉬운데 ADHD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뿐이지 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뭐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면 하루빨리 상담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ADHD는 꼭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이 표면에 나타나야만 혹은 학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취를 못 내야 충동적이어야 ADHD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환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ADHD를 어떤 지능이나 성격의 문제로 결정지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성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이랑 확실히 다른 거네요. 그러면. 성격이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ADHD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못 참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건 이제 선천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거죠. 그쵸, 성격을 갖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성향의 결과물이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학업생활에 영향을 주고 직장생활을 힘들게 했을 때 ADHD로 분류시키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엔 그게 다 성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높았다가 우울해졌다가 이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냥 꾸준하게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밝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시켜서 이런 성격의 사람이 ADHD야 라고 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의 측면도 있지만 조금은 아웃라이어처럼 좀 그쪽으로 확 튀어나왔을 때 ADHD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도 않은 거고, ADHD 중에서도 화를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성격이 뭔지 지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성격의 그 정의가 조금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선천적인 타고난 것인 거죠. 그건 맞아요. 오케이. 그건 그게 맞아요. 모양이 좀 이렇게 어떤 게이지를 넘어갔을 때 ADHD로 보겠다. 요건 맞나요? 어떻게 보면 셋이 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안느님이 먼저 물어봤던 건데 ADHD여도 지능이 높을 수 있냐? 이거 물어봤었잖아요. 이 지능이랑 ADHD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잘 생각을 해봐요.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도 많죠. 왜 그래요? 있어요. 있어요. 네. 마음 아프지. 집중력이 부족하더라도 지능이 높아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단순 지능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능으로 성적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잘 듣고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잘 외워야만 성적으로 증명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죠. 보편적으로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질 확률은 높다는 거죠. ADHD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지능이랑 관련이 없네. 네, 지능이랑 관련이 없어요. 지능이랑 성격이 관련이 없듯이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성적표는 낮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집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행위에. 맞아요. 그러네. 야, 앉아서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게 진짜 힘든 일이겠다. 근데 공부가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못 참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공부를 못 참는 거지. 공부를 못 참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치. 부럽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인데도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신의학과 의사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진아영 교수님, 김창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대표적인 ADHD가 있는 의사로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콘텐츠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ADHD 환자 중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ADHD라는 자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캐치하기가. 그렇지. 근데 또 괴로운 면이 있는 게 사실 본인의 그릇에 담긴 역량이 나는 느낄 수 있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는데 ADHD라는 핸디캡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능력에 비해서 어떠한 완성본으로 매듭 짓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게 살아가면서 본인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울감을 키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지. 행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ADHD 환자는 지능이 높더라도 주의력이랑 조절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때그때 기질을 잘 발휘해서 결과를 내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고 과제나 집안일 같이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할 만한 의지가 없는 분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한 충동성들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다면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를 병원 가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게 맞는 방향인데 근데 보통 정신과 가서 검사 받으면 약간 문제지 같은 거 주고 막 체크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실 수가 있나? 그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ADHD가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집중 못하는 것도 이제 약간 그 시험의 하나의 그거군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몇백 개의 설문지가 있으면은 일관되게 본인이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는데 ADHD를 가진 분들은 후반부에 갈수록 말이 계속 달라져요. 일관성이 없고. 근데 뇌 검사는 안 하나 보네요? 합니다. 이제 3가지 검사 정도로 크게 나눠지는데 CAT 검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주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반응 검사고 이 검사 안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10분 동안 카메라 소리,
초인 종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버튼을 누르라고 해요. 아, 10분 동안? 네. 아, 너무 힘들겠는데? 그리고 다른 소리가 나면 누르지 말라. 와.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진짜 웬만한 성인들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라면 하죠. 그쵸? 하라면 하겠는데 힘들겠지만 힘들지. 하라면 하지. 근데 이게 일부분인 거고 CAT 검사에도 이런 비슷한 검사가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중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군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검사까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3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말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파 검사 해가지고요. 뇌파 측정기 같은 거 헬멧처럼 씌워놓고 5분 정도 뇌파 측정을 하기도 하고 범래님이 말한 것 같은 성격검사 비슷한 거? 문항 체크하는 거. 네. 이거 MMPI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택지가 거의 한 600개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걸 한번 해봤거든요. 없는 ADHD도 생기겠어. 그럴 수도 있어. 아, 저도 그거 체크하는데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혼자 1인 룸에 앉아서 해요. 하다가 잠들었어요, 저.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너무 긴데.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략 검사도 있긴 해요. 이 검사지를 조금 축약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정식으로 진단을 받으려면은 많이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한 가지 묘약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보면서 맞춰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여러 번 봤었는데 거기에 ADHD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베테랑이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검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저거는 ADHD에 포함되는 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근데 그거는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관찰 검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성인 ADHD 검사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성격 검사를 관찰로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만 의사들이 이제 약 복용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약을 먹는다고 기적적으로 천재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ADHD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아까 말했듯이 지능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DHD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을 하면은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 집중 능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비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특별히 천재가 되거나 갑자기 영석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지능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치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뇌 모양을 바꿔주는 게 전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완치가 있냐 없냐고 여쭤보신 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원인에 대해서 먼저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그 전두엽의 발달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근데 어렸을 때 약을 복용을 하면요. 이게 발달이 좀 촉진이 된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 발달이 촉진되지는 않아요. 증상은 좋아지는데. 그래서 그때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죠? 네. 마치 항우울제처럼. 그쵸.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평생 안경 끼고 살아야 되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쵸. 계속 치료가 아니라 보통 보조기구를 달아준 느낌? 다스리면서 하는 거. 학생들이 먹는 약 경우에는 실제로 나중에 컸을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같은 약이어도 효과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인 돼서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거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나타난 갑자기 생긴 집중력 저하나 무기력증, 중독 증상 이런 것들은 ADHD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우울증 같이 다른 정신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뭐 ADHD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나타난 거여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ADHD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ADHD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랬나?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친구랑 수업을 하면서.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알림
메모장이라고 해야 되나? 숙제 네. 리스트를 다 적어줘요. 근데 그런 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어린 애가 아니거든요. 다 하나하나 완전 꼼꼼히 다 적어줘도 안 해와요. 그러니까 다 안 해오진 않아요. 몇 개는 다 해오는데 내가 이거 왜 안 했어? 이러면은 보통 친구들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는 못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네. 화가 이빨이 나는 거야. 나 진짜로 네. 폭발하는 거야. 그럼 제가 엄청 혼내요. 그러면은 뭐 다음부터 잘 해오겠다 하는데 또 안 해요. 또 안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책상 위가 엄청 어지러져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다음 시간까지 저거 다 정리해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다음 시간까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정말 훈육자시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저는 저렇게 할 권리가 없죠. 저는 그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그냥 너는 왜 못하니? 계속 해와라고 해봤자 약을 먹지 않는 이상 그냥 자존감만 깎아먹는 케이스일 먹어요. 수도 있어요. 약은 먹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약을 먹던 안 먹던 어쨌든 그 아이는 환자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네. 그럼 이 일반인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숙제 꼭 해와 라던가 다음 시간까지는 내가 줬던 파일들 잘 정리해와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디렉팅이 소용이 없는 걸 떠나서 혹시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디렉팅이 해가 된다라기보다는 그 결과값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해가 되는 거지. 때? 근데 안내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디렉팅을 하는 거는 사실 본인의 업이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혼내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혼내는 거는 사회 통념에 벗어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혼내는 게 좋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집중력이 저희가 그거를 강하게 압박을 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원래 없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무언가를 해내길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사람들한테는 압박감이 있는 거고 본인이 우울해지는 요소만 더 키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다음까지 해와라는 게 그런 기대감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대방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DHD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보자면 꼭 주의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면들이 겉으로 드러나야만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유형도 있는데 이 산만한 행동이 없더라도 실제 머릿속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일의 순서를 계속 지키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까먹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가 반복되게 되는데 ADHD 환자 성별이 남자가 3-4배 정도가 더 많거든요. 왜지?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약간 남성 호르몬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기는 한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남성한테 더 많이 발현이 되기는 하고 보통 여자 ADHD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표출이 잘 안 되고 조용하게 산만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산만하면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진단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남자가 더 많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역치와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역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그나마 병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ADHD 진단을 받은 2030 여성이 7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여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다가 이제 이렇게 막 나오니까 자기도 해봤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좀 어렸을 때 알면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더 쉬운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안 게 약간 안타깝긴 하죠. 그죠. 얼마 전에 탤런트 박소연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ADHD인 걸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그분도 겉보기엔 차분한 분이고 소문난 아이돌 덕후시거든요. 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동물농장 나오는 그분. 그 라디오 진행하시는 맞아요. 얼굴 엄청 작으신 분. 맞아요. 그래서 아이돌 얘기하면은 그 아이돌에 대해서 막 생일까지 줄줄 꿰고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ADHD지 싶으셨을 텐데 사실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는 예전에 소개팅 받았던 사람을 잊어버려서 2번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말한 거를 다 까먹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건망증이 엄청 심하다라는 이미지로 방송에서 몇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서 ADHD로 뭔가 바뀐 느낌이긴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분명히 기억을 잘하는 영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잘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상생활은 못하는데 왜 저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집중을 다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참는 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에선 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과몰입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적인 호기심을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걸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술이나 그런 걸 중독적인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ADHD 환자들 특성 중에 하나가 종종 창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사고가 분산되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것들을 엮어서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낸다든지 기존의 틀 밖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전문가랑 상담한다라는 거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DHD가 아니더라도요. 충동이나 중독 성향, 심한 건망증이나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면을 해보고 하는 게 맞고 간혹 요즘에 개나 소나 ADHD냐 아무나 정신병 있다고 하냐 하면서 정신과 가는 거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있어요 진짜 뚜까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드러기가 나서 이게 알러지인지 본다고 피부과에 간다고 해서 개나 소나 알러지 있다고 하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니까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는 건데 정신과 영역에서는 꼭 이렇게 남이 한마디씩 붙이는 게 환자들이 증상을 치료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히 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꼭 방문을 하시고요. 이 정신의학과 분위기가 좀 어떤지 몰라서 가기 전에 겁내는 분들도 있는데 제 친구 말로는 요즘 의학과 개인 병원 찾아가면요. 인스타 감성 카페 같다고 합니다. 되게 릴렉싱한 분위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진지하게 질환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면은 국내에 A앱이라는 ADHD 커뮤니티가 있어요. PC 커뮤니티인데 실질적으로 ADHD를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좀 자세한 증상이나 케이스라든지 병원 정보라든지 하는 것들 서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저는 오늘 들어주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약간 ADHD의 그런 선입견?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미지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막 초등학생이 정신없이 사납다거나 막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 뒤 후반부로 오면서 ADHD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증상들 조용하다고 해서 ADHD가 무조건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날뛰어다닌다고 무조건 ADHD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아마 본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거니까 본인이 만약 느꼈다면 이렇게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지만 확실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확고해진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유명해져서 환자의 본인들 혹은 환자를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어서 표면적인 느낌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속내는 모르고 있었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종종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